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이시고 국제통상학과 교수이신 전인교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상 국제 정세가 아주 바쁘게 그리고 또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바로 질문을 드리면은 가장 우리에게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좀 크고요. 일단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사실 지난주까지 대세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월가가 바이든으로 돌아선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제가 이제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미 대선 양상과는 상당히 달랐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소한 차지만 이겼고.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여론상으로 보면은 최고 16%까지 앞선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구별로 이제 선거인단 표를 이제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16%라는 게 원체 크기 때문에 대세가 굳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어쨌든 개인 방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제 걸렸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했고 또 음성까지 이제 또 판정이 됨으로써 네. 본인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코로나는 독감 수준이야라는 게 먹혀든다고 그러면은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토론을 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한국에게 유리할 것이냐 혹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고 했을 때는 안보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제 통상 문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보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 대선에서도 쟁점이 안 되는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게 통상 정책이고, 그거 중에서도 또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인데. 네. 이 말은 결국은 트럼프식 통상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여야 모두 거의 동의하는 상황이고, 조 바이든 후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좀 각을 세웠습니다만 공약 발표나 이를 보면은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얼마 안 됐고, 어떤 면에 있어서 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하겠다라는 게 또 바이든 후보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미 관계로 돌아선다 본다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통상 문제가 껄끄러웠죠, 통상이. 네. 근데 그동안에 통상은 해결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쟁점이나 해난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양국 간으로만 본다면은 무난하게 돌아가는데, 그럼 바이든이 되면 어떨 거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야당이 되면서, 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환경 문제라든가,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가 가장 각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도는 우리 처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환경 문제는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본다면은 특히 한미 관계의 통상 문제는 바이든이 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통상 관계잖아요, 미국과. 그리고 그거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게 연계로 돼가지고 한국에까지 또 영향이 미쳐지고 이러한 것을 많이 우려하는데, 대중 간의,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 통상 문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트럼프가 집권 2기를 맡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든 간에 미국의 대중 정책은 기존은 그대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집권 4년차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고 또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구 사항을 던져주고 중국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을 보는 이제 테스트 시기였고 부분적으로 마찰이 있었지만은 트럼프가 된다면은 집권 2기에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강하게 몰아붙일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도 우리한테 소중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 사실은 이제 두 나라 모두 우리가 비즈니스 교육을 잘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만큼 큰데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 2기가 되면은 한국은 확실하게 줄을 서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물론 모든 분야는 아닐 거고요. 첨단 분야에 관해서는 최소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커플링, 미중 경제 분리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중 분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중국 시장에만 올인하는 어떤 그런 품목이나 그런 기업. 근데 그 기업은 중국 밖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 힘들어지는 나라다라는 게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우리한테 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서 국내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면서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서 대중국 투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3년 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아, 그래요? 예. 재작년 2018년 대비 2019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을 예측을 했으면은 어떤 미리 사전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축소라든가. 그걸 우리가 이제 못했죠. 근데 이게 참 큰일인 게요. 우리가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수출이 약 한 뭐 24에서 25%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10% 내외가 이제 홍콩으로 가는데 사실 홍콩에 수출되는 많은 부분은 중국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첨단 제품 중국을 거쳐서 이제 홍콩을 거쳐서 광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35%입니다. 네. 이게 35%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년 사이에 절반쯤을 줄여줘서 한 뭐 15나 20% 돼 있다가 또 몇 년간 시간을 두고 이거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은 그런 대로 우리가 충격을 덜 받을 텐데 갑자기 뭐 어쨌든 또 미국이 지금까지 뭐 화웨이 하는 거 보다시피 처음에는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부품 장비 넣지 마라라고 미국 기업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기업이 재미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품목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줄여나가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요, 그걸 이제 민간이 투자해 놓은 거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미국은 뭐 자기들 안보 규정으로 해서 미국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미국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으로 이제 행사를 트럼프가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기업이 대응을 해야죠. 그럼 이거는 정부 차원보다는 기업들이, 근데 왜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을까요? 왜 그동안은 준비를 못했던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5년 전서부터 대만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러다 좀 트럼프가 말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안이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언론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조금이라도 미중 간에 무슨 뭐 합의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뭐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게 이슈도 안 되는 정도로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뭘 진전으로 가는 어떤 계기로 써버리고 제목도 그렇게 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전체
보도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뭐 이거 읽는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갑자기 개선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춰지지 않냐라는 이제 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뭐 몇몇 대기업들이 전혀 대응을 못했고요. 어떤 대기업은 지금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지금 뭐 정말 뭐 너무 투자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가 시안에다 반도체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투자 수십조 단위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해물로 투자를 해놓은 공장을 건설해놓은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현지에서 매각 처분을 하거나 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청산에 관련되는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이제 어렵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큰 기업들은 더욱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물려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또 이런 것도 생기고 있어요. 하여튼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또 미국 국익에 반하는 기업들을 소위 이제 엔티티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기업들은 절대로 무엇을 되면은 어디다 뭐 미국과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리스트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국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이제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예상들 하기에는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다가 미국 정치나 미국 압력에 의해 가지고 뭐 거래를 취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으로 해서 절대로 중국 시장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중국도 이제 미국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긴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 이 곤란한 이 중간자적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의 가장 현명한 조치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늦었지만은 이제는 오로지 중국에서만 할 사업하고 중국 밖에서 할 사업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진짜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의 법인의 그 여러 품목들을 예. 지금까지 다 비치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품목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시장이 큰 산업이다, 품목이다 그러면은 한 품목에 대해서 같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일지라도 여러 법인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 법인 체제로. 예, 하나는 중국용 법인, 하나는 중국 밖의 법인. 왜냐하면 이제 법인 단위로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러한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알아서 대응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 국가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정부가 뭐 정책적으로 중국에서 더 빠져나와라라고는 이제 하기 어려운 뭐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도 일정 부분 소위 이제 리쇼링, 유통기업 지원 이런 걸로 해서 꼭 처음부터 뭐 중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내걸면은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대놓고 뭐 거기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 기업을 옮길 때는 이사 비용의 75%를 대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준다 하니까 그 기업들이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중국에서 그대로 있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던 기업들은 바로 그걸 받죠.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인센티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 미국과는 이제 통상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까지도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그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이 지정될 수도 있다. 수출이 워낙 많으니까 수출 무역 흑자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견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미국과는? 환율 조작국 문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은 미국이 정한 3가지인가 4가지 기준 중에 2가지가 덜죠, 그죠? 네. 덜어서 까딱 잘못하면 또 우리도 또 그 문제 걸리지 않을까라는 데 있는데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특히 금년 들어서 환율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예상치 못했던 거기도 하지만은 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된다라는 점. 이제 두 번째는 꼭 그게 이제 그 환율 문제라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역시 중국을 겨냥을 한 건데 중국도 지금 위엔화가 지금 강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이 굳이 그 환율 문제를 건드릴 이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환율을 관련해서는 올해는 잠잠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디커플링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은 정말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계화,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세계 그 무역 시스템이 탈세계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 경제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과거 냉전 체제처럼 완전히 그냥 교역을 다 끊는 거는 그거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기도 어렵거니와 그거를 강제로 밀어붙일 방법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안보나 기술이나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중국 쪽에 가서 비즈니스 할지 이렇게 서방 세계에서 할지를 정하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뭐 코로나 등등 해서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을 다 떠난다. 세계화도 이제는 뭐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GVC도 완전히 뭐 파탄 나는 걸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GVC 그거 밸류 체인이 이렇게 쭉 확장되던 게 이제는 꺾였다. 옛날에는 100까지 가동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런 관계 때문에 한 6, 70 정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확산 안 될 거다라는 거고 세계화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처럼 움직이던 게 이제는 많은 부분은 어쨌든 그 중국과 양쪽을 다 거래를 못하는 이런 막을 이제 미국이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런 그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막을 거다. 만약에 중국과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미군이 뭐 그냥 뭐 미 해군이 그 저기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구나 이런 거 완전히 봉쇄해야지 그걸 막을 수 있지. 그걸 무슨 재주를 막혀서 그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금융 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 다 그 나중에 결제되고 뭐 금융을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비집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일정 부분은 좀 품목에 따라서 양분화된 세계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몇 %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에서 상당 부분은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4차 산업 그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품목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뭐 봐야죠. 5G나 됐든 뭐 반도체가 관련된. 됐든. 예. 그러면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보호무역주의 이게 이제 기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더 당선되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거의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흥국들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바이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후보 통상 정책을 본다면은
굳이 이제 트럼프와 차이점을 얘기를 뭐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트럼프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방국들한테 무리한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우방국과 관계가 멀어졌다. 나는 그러지 않고 우방국과 같이 그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적 연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네. 뭐 당연히 트럼프보다는 그 바이든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거를 가만히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정교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중국에 대한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방국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 질서를 새로 정립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우리 편에 서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가 당장 뭐 일본은 뭐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나라지만 유럽이 그 덩치가 큰데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때리는 거를 유럽한테도 같이 때리는 겁니다. 때려놔 놓고는 너 이거 맞기 싫으면은 내 중국 때리는데 동의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온 거거든요. 그 바이든 후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의회에서 상원에 외교위원장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명히 분석 그런 걸 있을 텐데 이제 정치니까 그런 거 싹 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우방을 계속 때리는 거를 우방끼리는 아유, 왜 전선을 저렇게 자기 편까지 저렇게 때리면서 인심을 잃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게 경고가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미국 매파들이 스티브 배넌이나 그 다음에 피터 나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요즘 뭐 우리가 중국 요즘 저러니까 저거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중국과 그래 하지 말고 우리끼리 새로 판을 짜자고 그러면은 니나 잘하세요 하지 아무도 안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됐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차기에 이거에 따라서 뭐가 크게 바뀔 만한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어쨌든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다 이제 같은 입장이고 뭐 그 과정에서 조금의 방향성 차이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뭐 바뀔 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 그 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신남방 정책 그래 가지고 왜 그가 어느 쪽 지역이죠? 뭐 아세안하고 인도죠. 아세안 국가들. 네. 아세안 국가들 상대로 이제 뭔가 뭐 대외 원조도 해줘가면서 막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차기 시장을 만드는 일환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장 자체가 그 후진국에다가 시장 소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그런 개발도상국인데 거기서 언제 우리 물건을 사주겠느냐. 아주 먼 훗날의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별 효과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양 진영 다 뭐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대체 시장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내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물론 인도는 크지만은 뭐 또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크게 불린 뭐 잔치판에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그 대박을 터뜨린 게 있습니까? 조금씩 해서 커온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의 살림살이나 나라의 살림살이나 다 한 발씩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봐야지. 그럼 대안이 그럼 뭐냐고. 그럼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신남방 북방으로 해서 뭐 대박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중국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개방을 하고 하면서 사실 가장 득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네. 대만은 이제 차이잉원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뭐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기업들한테 그 중국 비즈니스 조정을 강도 있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네. 이제 우리는 뭐 또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러한 현재 걸려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는 거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상당한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 중국도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뭐 저기 그동안에 뭐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가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미중 간에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삼성은 조정을 상당히 한 셈이에요. 저는 삼성을 그래요?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진짜 그 떠나면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안 됐으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라든가 땅값 뭐 싸게 뭐 받았던 여러 가지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그런가요? 어느 나라나 다 50년 하기로 했으면 50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보내면서 그냥 저기 유리한 조건으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입장도 되게 난처해질지 아니면 조금 좀 여유로워질지 그런 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대외 관계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뭐 우리가 뭐 특정국에 손을 들 수도 더군다나 우리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우리는 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